자, 우리 팀장님들 같이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하는데, 예, 좀 이따. 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제 얼굴 보이시나요? 잠깐만, 안 나오죠? 네, 다들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 제가 화면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할게요. 좀 한 늦어가지고 죄송하고요. 기본 배경 화면. 예,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목소리는 들리시죠? 네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교육을 할 거니까 네. 여기 말고 또 지금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은 제 목소리 들리시고 안녕하세요. 이게 몇 분 더 들어오실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하면 될까요? 네. 잠깐만요. 제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처음이라 좀 방송 장비나 좀 이런 게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바로 제가 할 테니까 네. 자, 그러면은 교육을 제가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앞에 혹시 그 PPT 보이세요? 예, 네네. PPT 안 보이신 분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다 보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여기서 얘기를 못 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답변 주셔도 돼요. 카톡으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 지금 교육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은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팀장님들이나 뭐또 관리자분들도 우리 보험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고지사항 그리고 통지 의무 이런 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여기 또 신입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일단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6월달 일단 절판 상품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 부분 뭐 이제 중간에 궁금한 사항은 끝나고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질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들 일단은 경력자 혹은 신입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좀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보호망 저 안태수 대표가 일단 통지 의무와 고지사항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영업하고 뭐 신계약도 중요하고 뭐 설계도 중요하지만 고지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셔야 나중에 클레임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청약서 상의 고지사항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팀장님들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가 표준체 보험이죠. 이거는 표준체 보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검진은 포함이에요. 건강검진. 네, 어떤 팀장님들은 특히 신입분들이 이상을 많이 놓치는데요. 건강검진 포함이에요. 네, 3개월이 지났으면 포함이 아니겠죠. 그래도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 받았다 최근에 그러면은 병원에 가지 말고 3개월 이후에 고지하지 말고 가입을 하라고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해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뭐 거절된 경우도 있고 부담보로 정기간 부담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유병자 간편보험도 3개월 이내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모두 다 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표준체 보험요 질병 확정 진단, 두 번째는 의심 소견이죠. 자, 세 번째는 치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입원, 다섯 번째는 제왕절개 포함해서 수술. 여기까지는 우리 베테랑 팀장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지사항은 너무 지겹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투약은 뭐죠? 30일 이상 약 처방이죠. 근데 여기서 애매모호한 건 뭐냐면 바로 질병 의심 소견이에요. 아니, 질병 의심 소견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질병 의심 소견 그리고 투약 이게 가장 애매모호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질병 의심 소견이란 뭐냐면요,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경우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안 받았으면 고지사항일까요? 아닐까요?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냥 말로만 때우는 거. 그 의사가 이거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재검사를 받아보자 이런 구두상 얘기한 거는 질병 의심 소견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받은 행위를 말하고요.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아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약을 처방받은 근거자료가 있으면 고지사항이고 약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아도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질병 의심 소견 의미에 대해서 꼭 진단서와 소견서로만 한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질병 의심 소견이란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는 경우, 그러면은 발급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류 제목이 소견서가 아니더라도 진단명이나 치료 반영 등 의사의 임상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없어도 건강검진 결과지나 진료 의뢰서 아니면 초진 기록지, 진료 기록지에 그런 질병 의심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추가 검사, 재검사의 의미에 대해서 일단은 의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추가 검사는 뭐냐면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어느 하나를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에 해당이 되고요. 이 단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두 번째, 재검사는 반대로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재검사.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추가 검사는 다른 종류의 검사를 하는 경우가 추가 검사, 재검사는 같은 종류의 검사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재검사.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 검사, 재검사의 판단 포인트가 뭘까요? 일단은 이전의 검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의심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검사를 한 것이 아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추적 관찰을 위한 거.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보시면 이전의 검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의심되었지만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검사를 한 것이 아닌 치료를 동반하지 않고 단순 추적 검사한 거. 네,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검사는 다른 의료행위를 한 게 추가 검사로 했고, 재검사는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게 재검사라고 했어요. 근데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해당이 되지 않음.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법원의 입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의사의 권유 내지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이루어지는 모든 후속 검사를 추가 검사로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니까 의사의 권유로 같은 날 이루어지는 모든 후속 검사가 추가 검사에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일단 보험회사에는 이거는 재검사, 추가 검사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이런 여러 가지 추가 검사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련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추가 검사, 재검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2015년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법원 판례를 안다고 그냥 넘어갈 필요가 없겠죠? 이걸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보험금 청구 시에 애매모호한 경우는 우리 팀장님들이 소속한 연결된 어떤 서브웨이나 아니면 손해사용사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팀장님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나중에 여러 가지 우리 고객분들이 나를 믿고 저를 믿고 가입한 고객분들이 보험금 부지금이나 해지가 당할 때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례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고객은요 2020년도 1월 달에 재양절개를 했어요. 그 출산했네요. 그리고 1월 30일 날 10일 지나서 우리가 두 차례 초음파 검사했어요. 그 2020년 2월 7일 날 난소 낭종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16일 날 약 5개월 정도 지나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2년 약간 못 되는 한 20개월이죠. 지나서 난소암 진단을 받았네요. 근데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계약을 해지한대요. 그리고 보험금도 못 준다고 쌩 난리 부르스 치고 있어요. 자, 출산했던 산부인과에 가가지고요 2020년도 1월 30일 날 초음파 검사, 수술 부위와 자궁 혈중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 손사가 갔고요. 그 2020년 2월 27일 날 초음파 검사, 수술 후에 자궁 및 난소의 부속기의 문제점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단순 정기 검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단순 정기적 검사, 추가 검사나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법원 판례에 나온 대로 추가 검사나 재검사가 아닌 단순 정기적 검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초진 차트나 병원에 가서 이런 거를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받았는데요.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개인정보라. 자, 그래서 진료 소견을 받았어요. 사건 해결은 진료 소견서를 받았고 여기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이런 여러 가지 소견을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암 진단, 대학병원에서는 폐경전의 여성의 경우는 난소 낭종의 악성 확률이 약 0.5%밖에 확률이고요.
그리고 난소낭종이 발견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난소암과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소견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김땡땡 이 고객님이 일반암 보험금을 실제로 여기 보시면 2,100만 원, 2,1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암진단 2천만 원 받았죠. 그 여기서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네, 우리가 출산하고 그 다음에 두 차례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난소낭조 발견이 됐잖아요. 그 우리가 흔하게 우리 팀장님들은 아 이거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포함이 되겠구나. 그래서 유병자 비싸게 유병자 보험이나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하면 정기간 부담보 5년 부담보로 가입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보험 계약 이후에 체결을 했고 이분은 고지를 안 하고 가입했는데 2년 이후에 난소암이 됐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고지 위반이다. 강제 해지, 보험금도 못 준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것처럼 같은 날 이루어지는 모든 후속 검사가 추가 검사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 검사예요. 단순 검사. 네. 단순 검사이기 때문에 네. 폐경 전에 여성이 온 난소낭종의 악성이 확률이 0.5%밖에 안 되고 난소낭종이 발견된 후에 2년이 경과된 진단된 난소암과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겁니다. 2천만 원 정도를. 자, 세 번째예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 팀장님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2번 수술, 7 이상 통원 치료, 30 이상 약 복용.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하여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에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받은 투약받을 일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하여는 단어는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애매모호해요. 계속하여 의미의 판단 포인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었는지 세 번째로는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완치 후에 새롭게 발병한 것인지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계속하는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계속 받은 건지 아니면 상당 부분의 시간적으로 간격을 두고 뜸뜸은 간 건지 아니면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완치 후에 새롭게 발병한 것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법원의 입장은 이거예요. 동일한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치료를 받았다면 세 번째로는 특정 질병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계속하여 7일 이상은 해당이 안 된다.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일한 원인으로 치료를 7번이에요. 다른 원인으로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상당한 시간적 간격으로 치료를 받았다라며 상당한 시간적.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정 질병 치료가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이내에 7일 이상 통원 치료는 뭐 3년 전에 한 번 가고 2년 전에 가고 그래서 한 질병으로 7번 갔으면 무조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치료를 받았다며 그리고 특정 질병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뜨문뜨문 간 것이라면 7일 이상의 해당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는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자기네들 유리하게끔 해석을 한다는 게 아주 나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지 의무 위반 시 우리 팀장님들이 영업하다가 나한테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했어. 내가 뭐 이걸 고의적이든 아니면 고의적이 아니든 간에 우리 계약자분들이 나한테 고지를 안 했어. 그래서 고지 위반으로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고객분들에게 나를 믿고 가입한 우리 계약자한테 어떠한 혜택을 어떠한 뭐 그런 위험 요소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예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네,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어요. 상법에. 이거는 우리 팀장님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보호계약 당시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부실한 고지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그 고지한 날을 알 때, 그 안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한 달 지났으면 강제해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대로 3년이 지났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거 우리 팀장님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알리 의무 위반의 효과예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리 의무를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하겠죠. 고지 위반하면 당연히 해지하거나 이제 면책, 부보장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보험계약 당시에 병력 관련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 병력 사항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물론 고지사항은 보수적으로 보되 그렇다고 고지를 안 해도 되는 항목까지 고지해가지고 우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과거 병력 관련해서 문제 발생 시에는 고객은 최종적으로 담당 설계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구상권 청구죠.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결과 나온 경우에는 추가 계약의 창출을 기회 박탈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기존 계약의 해지가 될 수 있어서 우리 팀장님들은 환수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고지 의무 위반 효과의 예외가 있는데요. 해지권 행사 기간이 있어요. 예. 보험계약 체결한 후에 3년이 지났으면 강제 해지가 못하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이 보장 개시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 우리 팀장님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뭘까요? 내가 보험금 청구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2년 동안 아예 병원에 안 갔으면 어떻게 보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아예 안 됐으면 고지사항에 나중에 강제 해지를 못한다. 세 번째,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으면 한 달 이내에 뭐 면책이나 강제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안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으면 강제 해지나 면책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적 알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요.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역으로 우리 계약자분이 고지 위반했다. 그러면 역으로 위반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한번 사례로 알아볼게요. 우리가 만성 폐쇄성 진단, COPD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치료제인데요.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거의 한 달 정도. 그리고 19년 7월 달에 보험을 계약을 했네요. 암 진단비와 암 입원을 따 암수술비를 가입을 했어요. 2달 후에. 그리고 이분이 약 2년 2개월 만에 정말 운이 없어서 폐암 진단을 받았네요. 자, 고지 의무 위반, 계약 해지, 보험금 면책 이런 부분을 당연히 보험회사가 우리 계약자한테 당연히 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험금을 4천만 원 받았습니다. 아니 대표님 보험왕, 아니 이런 여러 가지 호흡기 치료를 받았는데 고지를 안 하고 가입했어. 근데 폐암 진단 받았어. 이분은 만성 폐쇄성 질환으로 있는데 호흡기 질환 폐질환으로.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당연히 고지 위반이고 강제해지 면책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폐암 일반암 진단비에서 4천만 원 받았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만성 폐쇄성 질환으로 호흡기 치료 투약을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고지 안 하고 가입했어요. 그죠? 고지 안 하고 가입했어요. 그리고 보험 사고 간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계약적 알림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계약적 알림의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 지금 청구한 폐암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결론은 이분이 만성 폐해성으로 일단 호기 치료를 받았지만 이게 폐암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이 돼서 보험금은 받고 강제 해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2년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예요. 자, 한 고객은요 2018년 6월 달에 위 내시경을 검사상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았어요. 그리고요 거의 보름 한 달 지나서 보험계약 체결했어요. 위험은 당연히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 고지를 안 하고 가입했죠. 근데 이분이 정말 1년 반개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위암 진단받았네요. 근데 보험회사는 당연히 고지 위반이다. 계약 해지되고 보험금 못 준다. 진료 소견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제 의사한테 소견을 받았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의사한테 여기 보시면 땡땡 병원 이제 원장님한테 받았는데요. 위축성 위염은요 생기 위내시경 검사 시 흔히 발견되는 일반적인 내시경 소견이며 상기 환자는 2018년 6월 28일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축성 위염 외에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기 위암과의 인과관계를 맺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주치의 소견은 이거예요. 위축성 위염은 성인 위내시경 검사 시 흔하게 발견되는 질병이고 2년 가까이 경과하여 발견한 조기 위암과는 인과관계가 맺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은 이제 고지 위반했지만 2천만 원을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 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 그리고 괜찮아. 보험금 받을 수 있고 강제 해지돼도 어떻게든 받아줄게. 이 언니가 이렇게 해서 뭐 고지 위반을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도 은근히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은 그러시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자, 보험 설계사의 고지 방해가 인정될 경우는 고지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보험금 지급도 거절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하겠죠. 자, 2018년 12월 달에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그 2019년 3월 달에 보험을 계약했네요. 근데 약 처방 받은 거 당연히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겠죠. 이게 처방 받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치료 목적이 아니고 미용 목적이거나 내가 따로 다른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1년 있다가 위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후유장애 청구를 했죠.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고 계약 해지된다. 보험금 못 준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계약자가요. 설계사한테 카톡을 남긴 경우가 있어요. 단순 관리 차원에서 받으셨다면 대부분 고지는 하지 않는데요. 고지를 하더라도 보장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처방받은 질병이 없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보험 들기 전부터 먹고 있어서 복용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안 적은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차원에서 복용받은 거는 심사에 고지해도 심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보험 가입 전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말씀을 들었으나 적지 않아도 된다고 설계사가 얘기했대요. 우리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안 나오잖아요. 꼭 설계사한테 딴지를 걸어요. 네 책임이다. 나 이거 금융감독에 민원 걸겠다. 단순 관리 차원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것은 고지하지 않는다고 보험 설계사의 답변이 캡처가 되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소비자의 공격은요. 본인이 고지하도 않은 사실을 고지했었다고 우기는 고객이 있다면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덩달아 흥분하지도 마세요. 세 번째로는 모집 경위서 작성 시에 들은 사실이 없음을 고지 방해 사실이 없음을 솔직하게 진술하세요. 소중한 고객이지만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통지의 의무예요. 통지의 의무는 우리가 손해보험은 가입하고 내가 1급 사무직인데 나중에 직업이 뭐 배달이나 아니면 건축 현장에 일하시는 분도 직업이 변경됐어요. 그러면은 통지 의무에 의해서 당연히 고지를 해서
상해 질병보험료는 똑같은데요. 상해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 담보도 뭐 골전인나금이나 상해후장에 있다면 상급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보장 한도가 내려가고 보험료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보험은 거의 어떻게 보면 통지 의무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지 의무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지금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상법 제652조에 나오면요,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로 안날부터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자는 누구죠? 보험회사죠. 자,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한 달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 보험약관에서는요, 우리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그래서 직업 급수에 따른 보험 요율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륜차 운행이에요. 그래서 보험계약 해지나 보험금 부지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통지 의무 위반의 효과 예외가 있는데요.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이 변경된데 암이 걸렸어. 근데 직업은 변경 안 했어. 근데 암에 걸린 거와 직업이 변경된 게 인과관계가 있나요? 인과관계 없잖아요. 그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림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밝혀지며 보험금은 전액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예요. 이륜 자동차 관련 약관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인 경우는 약관의 내용에 보험계약자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에 보험금은 전액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보험 약관상에 오토바이 사용 여부가 고지 의무 대상에 있는 경우는 이는 보험자의 설명 의무 대상이 되고요.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륜 자동차 약관이나 이런 거 보험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난 못 들었다. 나 오토바이 운전하고 있지만 설명을 들었으면 나는 고지를 했겠지만 난 이 내용들을 전혀 못 들었다. 이렇게 나오면은 네, 고지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2018년 11월 달에 손해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상해사마 1억을. 2019년 2월 20일 날 피자 가게 알바를 했네요. 그리고 2019년 3월 20일 날 배달 업무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보험금 청구했더니 통지 의무 위반이래요. 보험금도 못 준대요. 보험회사는. 왜? 아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학생으로 1급으로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도 저렴하게, 그럼 피자 가게 알바를 했으면 이거는 다시 직업을 통지를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험금을 못 준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통지 의무 위반은 보험금 못 준다고 했는데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 통지 의무 의무는 여기에 나온 대로 고지 대상인 경우, 일단은 보험자가 설명의 대상이 되고 이 설명의 위반이 계약 체결이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륜차 이런 것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고 이건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어서 보험금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팀장님들 거의 뭐 3-40분 했는데요. 고지 의무, 통제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 우리 팀장님들 여기서 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질문사항 없으면은 제가 이번 달 7월 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번 달 절판 상품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어차피 목요일날 또 교육을 해드릴 건데 그거 외로 그거 외로 지금 이번 달 핫한 지금 간병인 보험이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간병인 뭐 20만 원짜리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뭐 농협생명도 있고 DB손해보험은 질병만 되고 상해는 안 되고요. 그죠?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나손해보험은 우리 팀장님들이 지금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고 또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일단은 이번 달 지나면 확실히 보장이 축소가 된대요. 근데 저도 뭐 하나손해보험을 다른 보험사도 장단점이 있지만 하나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린 이유가 간병인 보험 일단은 20만 원까지 되죠. 거의 요양병원이 얼마 돼요? 6만 원이 돼요. 타사들은 요양병원이 거의 5만 원만 되거든요. 그리고 간호간병 7만 원까지. 근데 중요한 건 타사들은 어떻게 되죠? 요양병원 제외된 20만 원과 간호간병만 365일까지 돼요. 근데 하나손해보험은 요양병원도 365일까지 유일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 6월 30일까지 되고요. 나머지는 7월 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한도가 대폭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우리 팀장님들 많은 영업을 하셔가지고 업적 증대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하나손해보험에 우리 경력자 팀장님들은 아시겠지만 하나손해보험의 장점은 뭐죠? 표준체도 간편도 바로 보장이 돼요. 뭐 90일 면체 뭐 그런 게 없고요. 물론 1년 미만씩 감액기한은 있죠. 두 번째, 가족간병도 돼요. 공동간병도 되고. 하나손해보험은 가족간병이 안 된다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족간병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시고요. 세 번째, 면책기가 없이 365일 내내 보장이 되는 게 오직 하나뿐. 네 번째로는 동의질병도 상해도 365일까지 보장이 되고요. 요양병원도 365일. 타사들은 요양병원이 365일까지 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물론 365일까지 입원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180일보다는 365일까지 하는 회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도 지금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직접적인 문구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못 준다.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가 딴소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는 회사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8시간 문구도 없어요. 특히 DB손해보험은 8시간 미만 시에는 아예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 문구도 없기 때문에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어디가? 한화가요. 자, 70세까지는 365일 요양병원 제외대 20만원, 요양병원 6만원, 간호간병 7만원까지 되고요. 71세부터 80세까지는 15, 5, 7만원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최저보험료가 5만원이에요. 최저보험료가 5만원. 그래서 본인 우리 팀장님도 계약이 된다라는 거, 이게 매우 큰 장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보장 어깨 유일하게 면책 기간 없이 하나는 다 돼요. 타사들은 안 되지만 요양병원도 365일까지 돼요. 타사들은 안 됩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끝까지 쭉 판매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 말고 다른 간병인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손해보험이 365일까지 요양병원 제외된 20만원과 요양병원, 간호간병 모두 다 365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타사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타사들은 1일부터 180일까지 있고 180일부터 365일까지 있잖아요. 근데 180일까지 보장받고 180일 또 면책이야. 그 다음에 540일 1일부터 180일 또 보장이 되고 또 면책. 그러니까 두 번만 보장이 되고 그 이후에는 아예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181일부터 365일은 180일부터 365일까지만 보장이 되고 두 번은 아예 보장이 안 돼요. 이게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이렇게 퐁당퐁까지만 보장이 돼요. 하지만 위에 하나손해보험은 어떻게 되죠? 1일부터 180일까지 보장이 되고 또 180일부터 365일까지 면책, 또 180일 되고 또 면책, 또 보장이 되고 또 면책, 퐁당 이렇게 보장이 돼요. 하지만 180일부터 365일은 180일 안 되지만 위에서 보장이 되죠. 180일부터 365일까지 되고 위에선 보장이 안 돼. 또 보장이 안 되지만 보장이 돼. 서로 크로스해서 이런 빈틈, 아예 면책이 안 되는 게 없고 1일부터 365일, 540일, 730일까지 평생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손해보험이 매우 좋다. 보험료가 물론 최저보험료가 5만원인 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20만원, 6만원, 7만원, 365일까지 그리고 최저보험료가 7만원이었지만 5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게 매우 큰 장점이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네, 이것만 얘기하면 게임 끝이에요. 면책 감액기한이 없어요. 표준체는 물론 유병자는 감액기한은 있지만 가족간병, 공동간병도 되고 집저치료 문구가 없기 때문에 타사의 집저치료 문구 있는 회사보다 좀 더 리스크는 덜하다. 그리고 DB손해보험처럼 8시간 미만 시에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손해보험은 8시간 기준 이런 문구가 없어요. 물론 7만원 미만 시에는 50%, 7만원 이상은 100% 되지만 8시간보다 차라리 금액적으로 7만원 미만 시에 50% 이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요즘에는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8시간 문구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업무회사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보장 제외기간도 180일 면책 없어요. 그리고 동일 상해도 365일. 네, 1년, 2년, 4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퐁당퐁당. 그래서 1일부터 180일 보장받고 180일부터 365일. 그 다음에 다시 갱신돼서 1일부터 180일. 서로 그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실제로 50세에 남성과 여성 해드렸는데요. 하나손해보험은 내추럴과 중환자실이 이게 의무로 들어가요. 의무. 네, 그 나머지는 기본계약 최소로 해드렸고요. 간병인 여기 보시면 네, 간병인. 일단은 다른 보험사들은 상해 간병인, 질병 간병인 따로 있지만 하나손해보험은 이 간병인이 어떻게 되죠? 상해와 질병 다 같이 있어요. 상해와 질병.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6만원, 간호간병 7만원. 요게 1일부터 180일까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181일부터 365일까지. 그래서 상해와 질병 똑같이 20만원, 요양병원 6만원, 간호간병 7만원. 그래서 50세 여성 간편 유병자보험. 네, 50세 여성 기준으로 간편 유병자보험 하니까 6만 400원. 이거는 50세 여성 기준으로. 물론 표준체는 좀 더 저렴하겠죠. 50세 여성. 예, 여성 기준으로. 6만원대. 자, 그러면은 50세 남성은 똑같이 보장은 똑같이 하니까 5만원. 요즘에 간병인 보험이 여성들이 보험료 더 비싸. 왜요? 여성분들이 첫 번째 평균 수명이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니까 평균 수명. 근데 두 번째는 뭐죠? 여성분들이 간병인 청구를 더 많이 해요. 간병인 청구를. 여성분들이 손해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10,000원 비싸고 남성이 10,000원 더 저렴하다. 남성이랑 똑같아요. 기본계약 여기까지는 기본계약이에요. 기본계약 넣어둘었고요. 상해와 질병 합산해서 타사든 상해 간병, 질병 간병 따로 있지만 하나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20만원, 180일부터 365일 20만원, 요양병원 첫날부터 180일 6만원, 180일부터 365일 6만원, 간호간병도 이제 1일부터 180일까지 7만원, 180일부터 365일 7만원, 간호간병. 그래서 50세 남성은 5만원, 50세 여성은 6만원. 요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팀장님들. 여기서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바로 질문해 주세요. 네. 제 얘기 듣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는 거 하고 일단은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에도 목요일 날에는 이제 오늘 고지사항 얘기했으니까 목요일 날에는 다른 내용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